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심장을 보호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만약 가장 큰 위험 요인이 식단이나 스트레스, 혹은 유전자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 위험이 여러분의 약상자 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날 저명한 심장 전문의들은 희귀 질환이나 수술이 아닌 많은 노년층이 매일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복용하는 흔한 알약들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약물들은 FDA 승인을 받았고 의사가 처방했으며 널리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노화된 신체에서 이 약들은 심부전, 뇌졸중 또는 갑작스러운 심장질환의 위험을 조용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에 대해 경고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처방전은 자동으로 갱신되고 부작용은 그저 노화 현상으로 오인되며 위험한 약물 조합은 너무 자주 간과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특히 60세 이후 노년층의 심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5가지 알약을 카운트다운 형식으로 알아봅니다. 어떤 것은 이미 알고 계신 약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로 입증되고 전문가들이 신뢰하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사실에 기반한 정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거나 그런 분을 돌보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알게 될 정보가 여러분의 심장과 독립적인 생활, 어쩌면 생명까지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 있으며 심부전, 피로, 장기적인 심혈관 손상 위험을 조용히 높일 수 있는 약물입니다. 5위, 이부프로펜 및 NSAIDs, 진통소염제, 노화된 심장에 가해지는 숨겨진 부담.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디클로페낙. 이러한 진통제들은 거의 모든 집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믿을 수 있고 익숙하며 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관절염, 뻣뻣한 허리, 혹은 두통으로 통증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다른 고민 없이 이 약을 복용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흔한 약들이 심장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즉 NSAIDs, NSAID는 단순히 통증만 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들은 신장이 소금과 수분을 조절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젊은 성인의 경우 신체가 이를 조절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러한 기능 저하는 신체가 과도한 체액을 머금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발목이 붓거나 신발이 꽉 끼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쯤 더 큰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종종 노화 탓으로 여겨지지만 많은 경우 이는 경고 신호입니다. 체액 저류는 심장의 업무량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병력이 있는 노년층에게 이러한 추가적인 압박은 심부전 악화나 위험한 혈압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NSAIDs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혈압 상승, 신장 손상, 심지어 심장마비 및 뇌졸중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복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은 더 커집니다. 단기간 사용이라도 위험할 수 있으며 특히 이뇨제나 ACE 억제제 같은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 신장 기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심장 부담을 키우는 위험한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위험한 이유는 그 과정이 매우 미묘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힘겨워하거나 심장이 더 힘들게 일하는 것을 직접 느낄 수는 없습니다. 붓기, 피로, 어지러움 같은 증상은 조용하며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게다가 처방 없이 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쉽지만 바로 그 점이 위험 요인입니다. 만약 60세 이상이고 NSAIDs를 정기적으로 복용 중이라면 의사에게 이 약이 여전히 올바른 선택인지 물어볼 때입니다. 완전히 중단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매일 복용하는 대신 가끔씩만 사용하는 것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심장이나 신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아세트아미노펜이나 바르는 형태의 치료제가 더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 온찜질, 물리치료 같은 생활습관 개선도 만성 통증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목표는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들지 않으면서 통증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4위, 벤조디아제핀, 신경안정제, 안정성을 앗아가는 수면보조제 2제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진통제가 아닙니다. 관절이나 허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종종 수면을 돕거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처방되는 약물입니다. 하지만 노년층에게 이 약은 명료함과 균형 감각, 그리고 독립성을 서서히 앗아갈 수 있습니다. 4위는 벤조디아제핀입니다. 잠드는 것이 어렵거나 자다가 깨거나 생각이 많아 불안할 때 의사는 로라제팜, 테마제팜, 디아제팜 같은 약을 처방했을 수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에 속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약은 생명줄처럼 느껴집니다. 밤새 푹 자게 해주고 불안감을 덜어주며 다시 정상적인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약이 낙상, 혼란, 심지어 장기적인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을 조용히 높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벤조디아제핀은 뇌와 신경계의 활동을 늦추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차분하고 졸리거나 덜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년층에게는 이러한 효과가 너무 과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단순히 뇌를 이완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반응 속도, 근육 조절 능력, 균형 감각도 느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조합은 특히 몽롱함이 최고조에 달하는 밤중에 낙상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이 나이대의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부상, 입원, 그리고 독립적인 생활을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위험은 더 깊숙한 곳에도 있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은 장기 복용 시 기억력 문제, 정신적 멍함, 심지어 치매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가벼운 건망증이나 집중력 저하로 시작된 증상이 점차 진행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약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의존성 문제도 있습니다. 신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벤조디아제핀에 적응합니다.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 더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중단하면 불안, 불면증, 안절부절 못함, 심지어 떨림 같은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잠을 자기 위해 약이 필요하지만 그 약이 수면을 통해 얻어야 할 명료함과 안정성을 서서히 손상시키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당황하지 말고 약을 갑자기 끊지 마십시오. 그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의사는 천천히 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하거나 같은 위험이 없는 더 안전한 대안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약물 없는 치료법도 효과가 있습니다. 불면증 인지행동치료는 만성 수면 문제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이며 부작용도 없습니다. 불안의 경우 마음 챙김, 호흡 운동, 가벼운 운동 등이 균형이나 기억력 문제 없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모든 수면이나 불안 문제에 진정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는 것입니다. 잠들게 도와주는 그 작은 하얀 알약이 여러분의 균형과 인지력, 독립성을 조용히 뺏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3위, 프로톤 펌프 억제제, 이산 억제제, 심장과 신체에 영향을 뺏는 조용한 도둑 3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속쓰림과 역류 증상 때문에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이 복용하는 약입니다. 하지만 뼈를 약하게 하고 영양소를 고갈시키며 경고받지 못한 새로운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약물입니다. 바로 프로톤 펌프 억제제, 즉 PPI입니다. 속쓰림, 위산 역류, 소화불량은 나이가 들수록 흔해집니다. 많은 사람에게 해결책은 작은 알약 형태로 제공됩니다. 오메프라졸, 판토프라졸, 에소메프라졸 등으로 알려진 이 약물들은 이산을 줄이는 작용을 합니다.
단기적인 완화 효과는 기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슴 타는 통증도, 신맛도, 식사 후 통증도 사라집니다. 하루 한 알이면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장기적으로, 특히 노인들에게 장기간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여전히 이 약이 필요한지 재평가하지 않은 채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매일 PPI를 복용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조용한 습관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는 심장, 뼈, 그리고 전반적인 체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PPI의 가장 간과되는 부작용 중 하나는 영양소 흡수를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이산은 단순히 불편함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칼슘, 마그네슘, 철분 같은 주요 미네랄을 신체가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산도가 너무 오랫동안 낮게 유지되면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칼슘 부족은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노년층에게 이는 골절 위험, 특히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고관절 골절 위험을 높입니다. 뼈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장기 PPI 사용자에게 흔한 마그네슘 결핍은 심장 리듬에 영향을 주거나 근육 경련, 어지러움,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철분과 비타민 B12 부족은 빈혈, 신경 문제, 정신적 혼미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증상은 자연스러운 노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약물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역체계 문제도 있습니다. 이산은 유해 박테리아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산이 부족하면 신체는 감염에 더 취약해지며 특히 노인에게 심한 설사와 탈수를 유발하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 같은 장 감염에 걸리기 쉽습니다. 일부 연구는 장기적인 PPI 사용을 신장 질환, 치매, 심혈관 문제의 높은 위험과 연결짓기도 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패턴은 명확합니다.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오래 복용할수록 위험이 이점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PPI가 나쁜 약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효과적이며 활동성 궤양이나 식도염 같은 특정 질환에는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치료가 영구적인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몇 달 이상 PPI를 복용했다면 의사와 상담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용량을 낮추거나 증상이 있을 때만 복용하거나 의사의 감독하에 서서히 끊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편안함이 내일의 체력과 균형을 희생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2위, 심장 및 혈압 약물, 치료제가 위험이 되는 순간 2위입니다.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약이지만 잘못된 용량이나 조합으로 사용될 경우 오히려 심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바로 심장 및 혈압 약물입니다. 심장을 손상시키는 약물을 생각할 때 혈압약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약들은 혈압을 낮추고 부담을 줄여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약들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처방된 바로 그 약이 심장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용량이 너무 강하거나 조합이 너무 복잡하거나 처방 당시와 비교해 신체 상태가 변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뇨제, 흔히 무약이라 불리는 약부터 봅시다. 이 약은 신체에서 과도한 수분과 염분을 배출시킵니다. 고혈압이나 심부전 치료에 흔히 쓰입니다. 하지만 노인에게는 탈수, 저칼륨증, 나트륨 불균형,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어설 때 느껴지는 핑 도는 느낌은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뇨제가 시스템에서 너무 많은 것을 빼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칼슘 통로 차단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노인에게는 다리와 발목 부종을 일으키거나 심박수를 너무 늦추고 피로와 멍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심장 약물인 베타 차단제도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심박수를 늦추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숨가쁨, 손발 차가움, 운동 능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저혈당 신호를 가려 숨겨진 위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신체는 급격히 변합니다. 혈관은 딱딱해지고 신장은 더 느리게 여과합니다. 신체가 소금, 물, 압력을 처리하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55세에 효과적이었던 용량이 75세에는 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약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베타 차단제, 이뇨제, 부정맥약, 콜레스테롤 약 등 여러 심장 약물을 동시에 처방받습니다. 이 조합은 조용히 신체 시스템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약제 복용이라 부르며 노인들에게 매우 흔합니다. 한 약물의 부작용을 잡기 위해 다른 약물이 추가되고 어느새 6, 7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게 됩니다. 몸이 좋지 않고 멍하고 약하고 걸음이 불안정해집니다. 나이 탓으로 돌리기 쉽지만 많은 경우 약물 과부하 때문입니다. 심장 약물이 균형 감각, 신장 기능, 에너지 수준을 방해하기 시작하면 입원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장병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치료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는 약입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갱신만 할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목표는 차트의 숫자를 조절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여러분이 맑은 정신으로 안정적이고 활동적이며 독립적으로 지내도록 돕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이 60세 이상이고 여러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물어보십시오. 용량이 여전히 적절한가요? 약들이 서로 돕고 있나요? 아니면 방해하고 있나요? 올바른 심장 약은 생명을 구하지만 잘못된 조합은 조용히 생명력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위, 다약제 복용, 팔리파워머시, 가장 위험한 알약은 모든 알약입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가장 위험한 알약은 특정 알약 하나가 아닙니다. 복용하고 있는 약의 개수 때문입니다. 노인에게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단일 약물이 아닙니다. 바로 그 조합입니다. 5개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것을 뜻하는 다약제 복용, 팔리파워머시은 노년층 건강에 가장 위험하고 간과되는 위협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거의 절반이 매일 5개 이상의 약을 복용합니다. 그보다 훨씬 많이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수면제, 진통제, 위장약, 비타민, 기분 조절제, 하나가 둘이 되고 신체가 감당해야 할 약물은 점점 늘어나며 이들은 특히 노화된 시스템에서 함께 테스트된 적이 없는 복잡한 혼합물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약이 추가될 때마다 부작용 확률은 높아집니다. 조합이 늘어날수록 해로운 상호작용의 위험도 커집니다. 약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신장, 간, 심장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가중됩니다. 그 영향은 항상 극적이지 않습니다. 미묘합니다. 더 피곤하고 덜 안정적이고 자꾸 깜빡하고 소화가 느려지고 기분이 변합니다. 대부분 노화의 과정이라 생각하지만 때로는 약 때문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그 처방 중 상당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몇 달, 심지어 몇 년 전에 처방받고 재평가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원래의 질환이 변했을 수도 있고 한 약의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 다른 약을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건강 호전이 아닌 피로, 노쇠, 의존으로 이어지는 조용한 악순환을 만듭니다. 다약제 복용은 심장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명료함, 에너지, 독립성을 훔쳐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모든 약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숙련된 의사나 약사가 여러분의 목록을 검토하여 오래된 약을 찾아내고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필요한 것을 조절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 감소, 에너지 증가, 집중력 향상, 맑은 정신, 낙상 감소, 병원 방문 감소, 그리고 어쩌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나다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항상 무언가를 더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주는 A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5개 이상의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약물 검토 일정을 잡으세요.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대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장 위험한 알약은 여러분이 여전히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그 알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십시오. 저희는 매주 이러한 건강 주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이나 가족분이 현재 몇 가지 약을 복용 중인지 알려주세요. 그 약들이 여전히 필요한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친구나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 그들을 보호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